내 뇌는 쓸데없이 주름져 있어. 물론 뇌는 본래 미로같이 주름이 져 있지. 하지만 그 주름에는 모두 이유가 있어. 어떤 주름은 첫사랑의 기억을 숨겨두기 위해서라든가, 또 어떤 주름은 엄마 뱃속에서 들었던 바깥 세상의 소리를 간직하기 위해서라든가, 주름과 주름 사이에는 수많은 기억과 사연이 있지. 그게 주름의 중대한 임무야. 하지만 넌 그런 기억과 사연 없이 빈 주름만 가득해. 속이 없이 부푼 공갈빵같이. 우편 배달부가 얽히고 좁은 골목길을 돌며 132번지를 찾는데 골목을 돌고 돌아도 집이 없어. 골목과 골목 사이 어디에도 집이 없는 거야. 골목만 있는 거지. 골목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집과 집을 연결해주는 거잖아. 그런데 집 없이 골목만 있는 마을이라니. 며칠째 같은 꿈을 꾸었다. 화면 없이 귀 뒤편에서 속삭이는 소리만 존재하는 꿈이었다. 눈을 뜨자 색바랜 하얀 천장이 보였다. 어디선가 미세한 찬바람이 느껴졌다. 침대에서 내려와 두툼한 슬리퍼를 신고 현관 옆에 있는 욕실로 향했다. 바닥에 깔린 카펫에서 오래된 저택에 묵은 내가 났다. 고저택을 개조해 호텔로 사용하는 이곳은 현관과 로비를 제외하곤 본래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낡아서 색이 바랜 푸른빛의 나무문, 아귀가 맞지 않는 창틀과 오랜 세월을 담아 반투명해진 창. 문을 열면 16세기 어딘가로 빨려들 듯 묵직한 옷장. 밟을 때마다 먼지가 피어오르는 회갈색의 두터운 카펫. 모두 오래 묵은 향을 모락모락 뿜어냈다. 모자와 목도리로 몸을 감싼 뒤 긴 외투를 걸치고 방을 나섰다. 고요한 복도를 지나 카펫이 깔리지 않은 삐걱거리는 나선형 계단으로 한층 내려오면 로비였다. 로비 프런트에는 질끈 묶은 검은 머리에 슬로바키아 전통 의상으로 보이는 조끼를 흰 블라우스에 받쳐 입은 강렬한 눈빛의 여자가 서류에 파묻혀 있다. 호텔 정문을 나오자 찬 기운이 훅 하고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마을 전체에 안개가 진하게 내려앉았다. 어둑한 새벽 공기 사이로 희뿌연 안개만 가득했다. 밀도가 높은 안개 속으로 주변 호텔의 불빛이 은은하게 빛났다. 슬로바키아와 폴란드에 걸쳐 있는 타트라 산맥 곳곳에는 이처럼 관광 또는 요양을 목적으로 꾸려진 관광 마을이 꽤 많다고 했다. 이 마을에 들어온 지도 일주일이 되었다. 처음 며칠은 시차 때문인지 오랜 비행 때문인지 아니면 밀도 높은 안개 때문인지 끝도 없이 잠이 왔다. 이제는 제법 이곳의 안개에 적응이 되었다. 안개 사이로 빼곡히 들어찬 나무가 눈에 들어오자 문득 선우가 떠올랐다. 내 전생은 집시야. 집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의 집시. 선우는 발꿈치를 든 채 용케 쓰러지지 않고 춤을 췄다. 난 나치의 학살을 피해 숲속으로 들어갔어. 집시도 나치의 학살을 받았어? 운 좋게 피신한 몇 명과 숲속으로 도망을 쳤지. 선우는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춤 사이를 이어갔다. 숲속에서 우린 굶주림에 고통스러웠어. 그래도 모두 살아남았지. 바닥에 깔아놓은 술병과 안주거리 위를 선우의 작은 발이 넘나들었다.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돌아갔어. 하지만 난 숲속에 남았지. 혼자서? 난 그 숲을 떠날 수가 없었어. 곱게 뻗은 나무 무덤 속에서
맨발로 흙을 튕기며 춤을 췄지. 지그시 눈을 감은 선우는 흙을 튕기듯 시멘트 바닥에 발을 구르며 공방 곳곳을 빙글빙글 돌았다. 예전에 유럽을 일주했던 친구가 집시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다. 어딜 가나 집시 소매치기 때문에 고생스러웠단 이야기. 조심에 조심을 기했는데도 기어코 목에 걸린 카메라를 맥없이 빼앗긴 이야기. 선우는 정말 집시였을까? 그랬더라도 숲속에 남았으니 도시의 소매치기가 되진 않았을 것이다. 숲속에 남은 선우는 뭘 했을까? 모닥불 위에 쇠 지렛대를 세우고 깡통을 매달아 연금술을 했을까? 모닥불 주위를 돌며 그날처럼 가느다란 몸을 휘청거리며 춤을 췄을까? 사춘기 시절부터 난 내 안에 다른 존재를 느꼈다. 머릿속에 일정하게 규칙적인 박자가 흘렀다. 박자가 끝나면 검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듯 머릿속 어딘가에서 검은 단어들이 피어올랐다. 머릿속 곳곳을 검은 단어가 하나씩 채워갔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고 했다. 술에 취해 나를 받았다는 동네 산파 할머니는 골목을 지나는 나를 불러 앉혀놓고 누가 들을새라 코끝까지 바짝 얼굴을 대고는 막걸리의 시큰한 냄새를 풍기며 속삭였다. 개집애 같은 사내 아인, 개집애보다도 쓸모가 없어. 어머니는 산파의 집 근처엔 얼씬도 말라고 나무랐다. 태어날 때부터 숨을 꼴딱였고 자라는 내내 병치레가 많았던 나를 보며 어머니는 술 취한 산파가 탯줄을 잘못 끊어 그렇다고 했고 아버진 계집애가 되려다 잘못 달고 나와 그렇다고 했다. 아버진 병치레가 잦은 날 어려서부터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군대 시절을 인생의 최대 전성기라 여기는 아버진 제대 후에도 혼자만의 군생활을 이어갔다. 물론 어머니와 형 둘,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유일한 사병이었다. 형들은 아버지의 훈련을 곧잘 따랐고 언제나 난 뒤처진 병사가 되었다. 그럴수록 훈련의 강도는 높아졌다.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 밤엔 발가벗겨진 채 집 밖에서 추위와 창피함을 견뎌야 했다. 때로는 쥐가 들끓는 담장 및 쓰레기통 안에서 악취와 공포를 느끼며 막혀오는 숨을 참아내야 했다. 커갈수록 아버지를 꼭 닮아가는 형들과 달리 기대에 못 미치는 내겐 계집애라는 꾸짖음이 늘어갔다. 공중 목욕탕에 가면 아버진 날 세워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을 뜯어보았다. 마치 내 몸에 있는 어떤 비밀을 캐내려는 듯 부릅뜬 눈으로 날 살폈다. 발가벗겨진 나의 등을 밀던 아버지의 손은 내 몸 어딘가에 새겨진 F등급이라는 푸른 도장을 집어내려는 듯 거칠었다. 아버지는 내 머릿속에 맴도는 검은 연기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걸까? 끊임없이 머리 꼭지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도형과 소리들을 전파처럼 쏟아내어 검은 단어들이 머리를 가득 채울 무렵 내 앞에 선우가 나타났다. 세상은 너무 각박해. 꿈도 낭만도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난 낭만으로 가득 채울 거야. 투명하게 하얀 얼굴의 선우는 마을 살리기 일환으로 후미진 골목 안 버려졌던 가게에 들어와 공방을 열었다. 퇴근길에 우연히 그녀의 공방에 들렸던 난 이후 홀린 듯 그녀의 공방을 찾았다. 갓 대학을 졸업한 선우는 세상의 온갖 거친 물건들, 버려진 물건들을 낭만의 산물로 바꾸는 작업에 몰두해 있었다. 낭만 스패너, 낭만 톱, 대가 빠져버린 낭만 빗자루, 끈떨어진 낭만 슬리퍼. 더 이상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물건,
거친 독으로 낙인 찍혀버린 물건들에 꽃무늬 천조각을 씌워 온전한 물건으로 탈바꿈시켰다. 이건 뭐야? 세상의 구멍. 선우는 숭숭 구멍이 뚫린 커다란 종이를 허공에 펼쳐 보였다. 이 세상 곳곳에는 무수히 많은 구멍이 있거든. 그 구멍으로 자꾸 아름다운 것들이 빨려나가. 그리고 무서운 것들이 고개를 내밀고 들어오지. 누가 들을세라 선우는 목소리를 낮춰 비밀스럽게 이야기했다. 구멍을 느낀 적이 있어? 선우는 눈을 가늘게 뜬 채 날 바라보았다. 난 그 구멍을 메워야 해. 무서운 것들이 밀고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 곳곳에 있는 무수히 많은 구멍을 하나씩 막아야 해. 선우는 끊임없이 구멍을 오리고 구멍을 메울 작은 꽃무늬 조각들을 만들었다. 주술사의 마법에 걸린 듯 난 더 자주 그녀를 찾게 되었고 일주일 내내 그녀의 공방에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다. 그녀의 공방에 다녀온 날에는 항상 같은 꿈을 꾸곤 했다. 잘 닦여진 알루미늄 선반 위에 손과 발, 머리까지 두툼한 가죽끈으로 단단히 묶인 내 몽둥이가 똑바로 누워있고 커다랗고 두툼한 돋보기 고구를 쓴 선우가 하얀 가운을 입고서 선반 옆에 서 있다. 돋보기로 인해 비현실적으로 과장된 선우의 두 눈이 고글을 가득 채웠다. 선우는 반짝이는 의료용 집게로 선반 위에 하얀 솜을 집어 내 머릿속에 구겨놓고 있다. 뇌의 주름 사이에 틈틈이 솜을 채우면 통증도 없이 마른 솜뭉치의 감촉이 느껴졌다. 선우의 꿈을 꾸기 시작한 언젠가부터 머릿속을 떠돌던 박자와 도형들이 사라졌다. 어느새 머리는 맑아졌고 더 이상 검은 단어들이 떠다니는 일도 없었다. 평온한 날이 지속되던 어느 퇴근길, 선우의 공방에 들른 나는 굳게 내린 셔터 앞에 망연자실 섰다. 셔터 한가운데에 붙은 종이에는 임대라는 두 글자만 쓰여 있었다. 그 길로 난 선우를 찾아 나섰다. 그녀의 집도 전화번호도 모르는 난 마을 살리기를 주관했던 동네 주민센터와 주변 공방을 돌며 그녀의 행방을 찾아 헤매었다. 다시 되살아나는 검은 연기를 애써 누르며 그녀를 찾아 헤맨 지 한 달 후 드디어 난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낡은 주택가의 뒷골목, 낯선 사내의 어깨에 대롱대롱 매달린 선우는 풀린 다리를 휘청거리며 그와 함께 자신의 반지하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반지하 방 창문 앞에 서서 열린 창 틈새로 들려오는 엇박자의 교성을 들으며 난 밤새 그녀를 지켜보았다. 새벽 어스름에 혼자 집을 나서는 사내의 뒷모습을 확인한 난 퀴퀴한 곰팡내가 풍기는 그녀의 반지하 방으로 불쑥 들어섰다. 알몸으로 이불에 엉킨 채 술이 덜 깬 눈으로 날 바라보던 선우. 그녀의 눈은 낯설기만 했다. 동요 없이 날 바라보던 선우에게 난 어렵게 입을 떼어 물었다. 조각들은? 그제야 나를 알아본 선우는 아무렇지 않은 듯 알몸을 일으켜 냉장고에서 생수 한 통을 꺼내 들이켰다. 이 낯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지만 다시 힘겹게 입을 열었다. 구멍을 메우는 조각은 어떻게 됐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선우는 숙취가 풀리지 않아 괴로운 표정으로 귀찮은 듯 말했다. 프로젝트는 끝났어. 이제 각자 자리로 돌아가야지.
조각들도, 나도, 당신도. 각자 자리라니. 모두 제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장렬히 소멸하는 거야. 세상의 구멍은 어떻게 하고? 그건 작품에 부여된 의미일 뿐이야. 역할이 끝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의미. 소멸 된다고? 하나가 소멸되면 또 다른 하나가 생겨.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게 내 역할이야. 난 곧 여길 떠날 거야.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다시 머릿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에 구멍을 틀어막았던 수많은 조각들이 선우의 조각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다시 꿈틀거리며 구멍을 통해 시커먼 연기가 스멀스멀 차들어왔다. 솜 따위로 뇌의 주름을 메울 순 없어. 거긴 기억과 사연이 있어야 할 곳이지. 비어있는 주름 사이를 솜으로 채운다고 네가 온전해지는 건 아니야. 비어있게 놔둘 수 없다면 새로운 기억을 만들려고.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녀의 가녀린 목을 쓰다듬을 때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촉, 새끼 고양이의 보드라운 털을 쓰다듬을 때처럼 숨막히는 애절함, 박자에 맞춰 소나기에 힘을 줬다 뺐다, 강약을 넣으며 조였다 풀었다,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군부어처럼 바닥바닥 가늘게 느껴지는 마지막 공기의 흐름. 이제야 넌 온전한 네가 되었어. 드디어 뇌의 주름을 메울 기억을 만들어낸 거라고. 슬로바키아와 폴란드에 걸쳐 있는 타트라 산맥의 마을에 들어온 지도 일주일이 되었다. 온몸을 짓누르는 무거운 안개 속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겁게 내려앉던 안개는 서서히 거쳐갔다. 안개가 온전히 몸을 감싸자 한결 몸이 가볍게 느껴졌다. 한 발, 또 한 발. 호텔이 저만치 보이는 거리까지 오솔길을 따라 숲속으로 걸어가자 무거운 공포가 엄습해왔다. 거대한 숲은 낯선 이의 방문을 거부하는 듯 단단히 잠겨있다. 마을을 벗어나 다다른 슬로바키아의 숲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진한 농도를 가졌다. 신락 같은 구멍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히 메워진 공간이다. 완벽히 막힌, 누구도 들고 날 수 없는 공간. 저 숲 안에서 선우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세상의 구멍을 메우고 있을까? 더 이상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가득히. 한 발, 또 한 발. 나는 선우와 함께 숲속으로 천천히 발을 뗐다.